저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식당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곳으로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터전이기도 하지요. 동네 식당이지만 규모도 제법 있어 오랜 시간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나 구조는 소박하지만 오히려 손님들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 정취를 느끼신다며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있어요. 저 또한 어릴 적 부모님께서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시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공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하나의 추억이자 삶의 뿌리 같은 존재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정성과 노력 덕분인지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자주 들리는 와중에도 저희는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스스로 이뤄낸 삶이기에 더 값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제게 그러셨어요.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 덕분에 몸이 고단해도 늘 성실하게 살아왔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 몫에만 충실한 편이었지만 남편과 시댁 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이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도 종종 보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차이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억울했던 건 제가 시댁에 소홀히 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제 친정만 챙기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공평하게 마음을 쏟고자 애썼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저 역시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이상 시댁 역시 나와 법적으로 얽힌 가족이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남편 역시 본인 월급에서 큰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집안이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시어머니도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남편과 시누이까지 장성시킨 것을 보면 그 나름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결과가 넉넉하든 아니든 자식 키우는 일 자체가 얼마나 헌신적인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시댁에 어떤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형편껏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시부모님께서도 며느리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민망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시댁이 며느리에게 손 벌리려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점에서 제 시댁은 양반이라 여겼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20대 초반에 아이가 먼저 생겨 급하게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결혼할 쯤에는 벌써 결혼 10년 차였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역시나 형편은 좋지 않았고 아이 셋을 돌보다 보니 신우는 직장 생활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늘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런 사정 때문인지 시댁은 늘 어수선하고 분주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신우의 아이 셋이 온 집안을 쿵쾅거리며 뛰어다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시댁 식구들과 결혼 관련 이야기를 차분히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자기 밥 먹기 바빠 보였고 아이들을 제지하려는 모습도 없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신우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저는 그 시선을 보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가족도 나름의 애환과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아유, 얘 천천히 좀 먹어. 너 그러다 체하겠다. 시어머니의 말에도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을 새가 어디 있어. 애새 키우려면 이럴 때 한 술이라도 빨리 입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런 진수성찬이 언제 있었나? 사실 평소엔 맨날 서서 밥 먹는다니까? 어머님은 그런 신우를 보며
아이고, 손주들 키우느라 내 새끼 다 축나네. 라며 투덜대고 남는 거 갈 때 싸줄 테니까 천천히 좀 먹어.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이분도 속이 참 복잡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인데도 시누이는 전혀 긴장감 없이 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걸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거라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처음부터 선 넘는 건 아닌가 걱정해야 할지 참 헷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죠.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을 생각은 없었고 결혼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나랑은 다른 인생이라며 애써 구분지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시댁에서 본 풍경만으로도 제가 결혼 이후에 어떤 기대를 품는 건 스스로에게 웃긴 일이었습니다. 시댁에 무언가를 바라거나 바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그런 형편 속에서 자라왔고 결혼을 위해 따로 많이 모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은 무리하지 않고 전세로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니 매매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쪽에서 마련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제가 일하며 모아둔 적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괜히 미안해할 것을 생각하니 그냥 마음 편히 쓰기로 했어요. 이미 저를 위해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었고 더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함께 살아갈 집인데 제 돈이라고 아까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 사람이랑 이미 다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시집 보내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딸을 아끼는 마음은 역시 말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가는 일인지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도 되었죠.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친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 준비 내내 남편은 제 앞에서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좋은 걸 해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시댁 쪽에선 전혀 손을 보태지 못하는 현실이 남편에게는 부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신혼집은 자가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쪽 형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전혀 개의치 않아. 솔직히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 아니면 절대 못 보내. 라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지금의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에선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외로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야 감사하지. 우리가 형편이 못 돼서 못 해드리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해도 사돈 입장에서도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셨겠네. 그래도 우리 애가 형편이 안 되니 너희 쪽에서 집해 주시는 거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소 민망해하셨지만 말끝에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감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더 많이 해드리는 걸 껄끄러워하시기보다는 아들이 자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기쁘신 듯했습니다. 평생 전세살이만 하셨던 두 분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부심이셨을 테니까요.
쓸데없는 자격지심 없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제법 이름난 식당을 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 모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건너뛰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는 늦은 저녁을 준비하느라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요.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친정엄마는 반찬이 떨어질까봐 바리바리 싸주시곤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냥 식당에서 먹는 반찬 조금만 싸주셔도 충분한데. 너 좋아하는 거 몇 개랑 정서방 좋아하는 거 몇 가지 더한 것뿐이야. 별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엄마 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반찬하신 거 다 티나요. 저는 엄마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음식 장만은 물론 장사 준비와 정리까지 전부 하시려면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야 했을 테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몸살을 앓으셔도 가게 문을 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일터에 나가셨고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있는 휴무일마저도 반은 시장 일이나 손님 접대로 소진되기 일쑤였죠. 그렇게 고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시집간 딸 밥상까지 챙기시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눈물 없이 밥을 먹기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결혼한 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뭉클한 기분이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 자신이 아직도 부모님께 많은 걸 받고 있다는 현실에 괜스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엔 인삼과 한약재, 들깨나 각종 견과류 같은 보양 재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료값만 따져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단 한 번도 아깝다는 말씀 없이 오직 저희 부부의 건강만을 바라며 음식을 준비하신 엄마의 손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굳이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별개였어요.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정성에 보답하려면 그만큼 자식도리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반찬값만 따져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겼을 거예요. 더운 날엔 더운 날대로, 추운 날엔 또 추운 날대로 저희 부부 체력 떨어질까봐 챙겨주신 특식들까지 생각하면 때로는 몇백만 원어치를 저희에게 쏟아부으셨던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 귀한 걸 받아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입만 싹 씻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제 월급과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더 드리기 어려웠지만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만 챙길 수는 없었죠. 결혼은 양가의 만남이니까요.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시댁에도 같은 금액을 생활비 겸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친정과 시댁 각각 50만 원씩. 양가 앞에 월 100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었기에 저희 부부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이라 믿었습니다. 뭘 우리한테까지 보내니? 나나 네 아빠나 이런 거 바라고 챙겨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엄마.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엄마가 해준 것들을 받아먹어요. 정서방하고도 다 얘기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까 자꾸 사양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딸과 사위의 고생을 염려하시던 분이셨고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 받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늘 부담스러워하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정도도 사실은 많이 양보한 셈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에만 잘했다가 괜한 시댁의 시선을 받을까 염려돼서 늘 공평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속마음까지 같을 순 없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느 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에서는 그런 제 마음을 잘 몰라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더 힘든 형편이기에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저로서도 반복되는 돈이 없다는 말씀은 솔직히 듣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용돈뿐 아니라 명절이며 각종 집안 행사에도 따로 챙겨드리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도 저만 보면 한숨과 함께 슬금슬금 돈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습니다. 평생 서서 일만 해서 그런가? 이제 몸도 고장이 난 모양이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싶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서글픈 팔자야. 참 서글픈 팔자. 처음엔 그 말이 참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이니 그저 위로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몇 번 겪고 나니 그 말은 돈 좀 줘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도 자꾸 반복되니 눈치챌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서서 일한 것이 어디 시어머니뿐이겠습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그날도 쉬지 않고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서 은근슬쩍 일손을 줄이시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당부를 따라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저울로 잰 듯 정확히 나눌 수는 없는 일이더군요. 한쪽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 걱정뿐이시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으면서도 늘 아쉬운 소리만 하시는 시댁 어른들이 계시니 이게 과연 끝이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막막하고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시댁 형편 탓에 남편이 제 눈치를 조금은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가에 똑같이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로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더군요. 아니, 우리 집에도 매달 용돈 들어가잖아. 똑같이 장인 장모님한테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얘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다르잖아. 우리 집에서 가져다 먹는 반찬만 해도 그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그걸 단순히 돈으로 똑같이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대꾸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도 이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그의 속에도 불만이 쌓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까지 제가 감싸 안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네 집보다 우리 엄마 반찬을 더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남편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는 늘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시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의 편차는 결혼 생활 내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점점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보내드린 용돈으로 술을 마시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이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평생을 공사장에서 일하신 분들이니 힘든 몸을 술로 버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와 바락바락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도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견 발령을 받게 되었죠. 출퇴근 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차가 없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고 매일을 그렇게 출퇴근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남편과 제 직장 사이 중간쯤에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각자 20분 남짓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파견 근무가 시작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거의 몇 배로 늘어난 셈이니 난감하고 지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구불구불 출퇴근을 해보니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주말에 친정 식당에 반찬을 가지러 들렀더니 저를 본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야, 이게 꼴이 뭐니? 고작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졌네.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갑자기 파견이 결정된 거라 준비도 못했어요. 차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뭐 당분간 고생 좀 해야죠. 장모님, 저번에 먹은 것 저리 맛있던데 그것 좀 더 주세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던 부모님 앞에서 저는 결국 또 푸념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서 목돈 들어갈까 싶어 조심스레 화제를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괜히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차 한 대를 몰고 제 집 앞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웬 차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싶더라. 너 그 거리 출퇴근하려면 차가 없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식당 휴무일이라 아빠랑 중고차 매장 가서 바로 골라왔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새 차로 해주고 싶었지. 근데 요즘 보니까 새 차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급한 대로 1년밖에 안 된 상태 좋은 중고차로 골랐어. 말이 중고차였지 상태도 좋고 정말 새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차도 경차처럼 작은 게 아니라 커다랗고 튼튼해 보이는 SUV였기 때문에 차값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차를 결제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우리가 딸내미한테 용돈까지 받았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는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결혼 후에 매달 꼬박꼬박 드렸던 50만 원의 용돈을 두 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셨던 거였습니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지 그러셨어요. 너한테 받은 건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니? 내 새끼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제 부모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정성이었는지 그제야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은 돈이 아무리 쌓였다 한들 자동차 한 대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보다 한참 더 큰 돈을 보태셔서 차를 마련하신 것이었지요. 시댁에 비해 친정에서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이미 마음이 무거웠던 터에 차까지 덜컥 받게 되니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울컥했고 저를 다정히 토닥이시던 부모님의 손길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거 없어 우리 딸. 새 차도 아니고 고작 중고차 하나 해줬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정말 두 분 아니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그날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정말 평생 더 잘해드려야지. 이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시댁과 남편의 태도에 지쳐 속상했던 감정들이 우리 부모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에 그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차를 뽑아주신 사실을 듣고는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나왔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차가 중고로 사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그냥 뚝딱 해주시다니. 여전히 남편에게 남아있던 서운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는 쪽이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테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저 사람도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친정 부모님 덕분에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몸이 편해진 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나는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마음의 힘이 생긴 게 더 컸습니다. 그 차는 제 첫 차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주신 차였기에 아끼고 또 아끼며 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차를 시어머니가 탐내기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이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차를 뽑아주신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쩐지 남편도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시댁에 가자고 하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서부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 하나 따져야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너 집에서 차 뽑아줬다며?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차를 뽑아줬으면 뽑아준 거지 그게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따지고 들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차를 시어머니 지갑에서 꺼낸 돈으로 산 줄 알겠더군요. 게다가 결혼 이후 저는 시댁에서 제대로 받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매달 용돈만 꼬박꼬박 보내면서 시어머니 생신이면 선물과 현금도 빠짐없이 챙겼고 반대로 제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서운함이 적지 않았는데 제가 친정에서 차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흘겨보며 복도 많다는 식으로 말하니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받았어요. 요즘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걱정되셔서 해주셨어요. 저한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쏘아붙이듯 말하셨습니다. 넌 참 복도 많아. 조금 징징대면 차까지 뚝딱 사주는 부모도 있고 말이야. 그 말에 담긴 시기와 질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한테 차까지 턱턱 사주는 부모라면 용돈도 필요 없겠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한테 뭐하러 돈을 보내? 이제부터 친정에 보내던 용돈은 그만하고 그 돈은 전부 우리 쪽으로 보내. 이번 달부터는 사돈한테 보낸 것까지 우리한테 보내라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으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친정과 시댁의 균형을 맞추려고 용돈을 공평하게 드린 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배려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인격자이시기에 시댁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조심스레 맞춰온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에 주던 50만 원까지 시댁으로 보내라니요. 그럼 결국 한 달에 100만 원을 오롯이 시댁에 보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용돈에 이어 차까지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는 당분간 우리 딸이 타고 다니자. 요즘 문화센터에 강의하러 다니잖아. 늦은 시간에 버스 타기 무섭다고 하던데 잘 됐네. 이건 정말 염치 없는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아니죠. 그걸 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저희에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몸에 좋으라고 보양식이며 음식이며 해주신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걸 다 제쳐두고 이제 와서 그 돈까지 어머님께 드리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 말에 발끈한 시어머니 앞을 남편이 막아서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틀린 말 하셨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친정은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롭잖아. 그런 집에 굳이 용돈 드릴 필요 없잖아. 더 필요한 쪽이 조금 더 쓰면 되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싶었죠. 정말 배은망덕하네.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처먹을 때는 그렇게도 잘 먹더니 은혜 갚을 땐 입 싹 씻고 모른 척해? 이 와중에 내 편은커녕 어머님 편만 드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속에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사정 다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차만 해도 그래요. 당신네 집 사람들은 여태 차 없이도 잘만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돼서 해준 건데 당신들한테 그걸 넘기라고? 신우가 차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네가 해주세요. 왜 제 차를 넘기라 말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듯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반항을 했더니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솔직히 당신네 식구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뭘 해줬습니까? 나한테 생활비 타 쓰고 돈 없다며 용돈 받아 쓰고 반찬까지 받아먹고 생색내기만 했지. 이제는 제 부모님이 해준 차까지 넘보는 그 염치 없는 태도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이 이제서야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됐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둘게요. 그리고 당신하고도 이혼이야. 바로 서류 준비할게. 이혼이라는 말에 두 모자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 후 저는 남편을 놔두고 혼자 시댁을 나왔고 남편은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시간만큼 확실하게 끝내야 했거든요. 이혼 준비는 곧바로 시작했고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알게 모르게 들어간 돈,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먹은 반찬값 다 계산해서 청구서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게 준 차까지 뺏으려 했던 일은 그거 협박죄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 어머니부터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 그래. 그 문자에 남편은 황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받은 거 모른 척한 거 미안해. 용돈도 차 얘기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그건 늦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남겼고 그 덕에 깔끔하게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결국 결혼 생활 내내 제 쪽에서 들어간 돈이며 감정이며 무엇 하나 작지 않았기에 이혼 과정도 제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명의 집이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서 본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금껏 공짜로 누리던 것을 약간 회수했을 뿐인데 참 많은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저 제가 너무 호구였던 거죠. 이혼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끝낸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안일을 돕고 가족들과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행복인지 저는 지금 진심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그 후로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와 동생을 꼭 안아주시던 모습,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힘내서 살아야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온몸으로 우리 자매를 지켜내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동네 빵 공장에서 일하시며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시고 빵을 굽는 일을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시면 늘 밀가루 냄새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의 깊은 피로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문구점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웃으며 놀 때 저는 집으로 달려가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언니, 배고파. 동생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서둘러서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차려주곤 했어요. 때로는 동생이 밤에 무서워서 엄마를 찾으며 올 때면 엄마 대신 제가 동생을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나이에 비해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이미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리 힘드셔도 저희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운 표정을 지을 때면 엄마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큰딸,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힘들어도 웃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웃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그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식구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마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상하신 거였죠. 쓰러지시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지내시다가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생 잘 부탁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날부터 저는 진짜 가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주변 친척 어른들은 저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셨지만 결국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해가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다행히 동생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알바를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곤 했죠. 언니 고생했어. 빨리 씻고 밥 먹어.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후에도 저의 모든 관심은 동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언니 생각도 해야 해. 언니도 행복하게 살 자격 있어.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다니까? 아니야 언니. 언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이제 언니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돼. 동생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이나 연애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는 걸요. 하지만 동생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은 가져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돌이켜보니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거든요. 동생이 취직하고 나서 몇 달 후 직장 선배 언니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됐어. 내가 괜찮은 남자 하나 알고 있는데 어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연애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처음 소개를 받아 만난 그 남자는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눈웃음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첫 만남은 동네 카페에서였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특히 제가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동생도 함께 만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거든요. 동생분도 함께 만나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다행히 동생도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는 동생에게도 관심을 보였고 동생의 직장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분이라면 형부로 괜찮은 것 같아 언니. 집에 돌아온 후에 동생이 귀띔해준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시댁에서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첫 인사 때부터 조금 차가우셨거든요. 아, 그래.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는구나. 그 말투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독립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하자. 그게 더 깔끔해. 그래, 그게 좋겠다. 저희는 각자 모은 돈을 합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결혼을 준비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규모가 크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이 들러리를 서주었고 친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의 투룸이었어요. 전세금도 대출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고 가구도 하나씩 천천히 들여놓았습니다.
소박했지만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행복했어요. 결혼 초반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출근했고 저도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동생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된 거였어요. 여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 그날 밤 남편이 잔뜩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어요. 실직의 충격으로 며칠간 술을 마시긴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직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응원했어요.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 면접 볼 때 입을 옷도 함께 골라주었습니다. 다행히 3개월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보,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정말? 축하해. 난 당신 믿고 있었어. 새 직장에서의 연봉도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간 거죠.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동생도 예전보다 더 자주 놀러왔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이대로만 시간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안정된 삶, 소박한 행복, 그리고 따뜻한 가정.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들이 사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시련들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너무 작은 부분이라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동생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연애할 때는 동생을 친동생처럼 챙기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점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동생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리 남편에게 말해뒀어요. 다음 주가 내 동생 생일인데 함께 축하해 줄까? 아, 그래? 근데 나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 못할 것 같은데. 회식? 나한테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언제부터 잡혀있던 일이야? 그냥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 워크숍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이었어요. 제 동생의 생일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 저 혼자 동생과 생일을 보냈습니다. 꽤나 형부를 잘 따르던 동생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괜찮아. 형부도 바쁘실 텐데. 미안해. 다음엔 꼭 함께 하자. 하지만 정작 시댁 가족들 일에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생신 선물 뭘로 할까? 이번엔 좀 괜찮은 걸로 해야지. 그래, 뭐가 좋을까? 한우 세트 어때? 아니면 홍삼 세트 같은 거? 그때 든 생각이 내 동생 생일 때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해도 너무하네였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맞나 싶어서요. 더 큰 문제는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운전을 못한다는 점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운전하는데 당신은 왜 면허 안 따? 배우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무서우면 언제까지 무서워할 거야? 나보고 맨날 데려다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젠 당신이 면허 따서 운전하고 다니라니까? 연애할 때는 제가 운전 못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어디든 태워다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부담스럽고 귀찮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 주던데. 나는 바빠. 그런 거 가르칠 시간 없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건 남편의 소비 습관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 가자. 갑자기?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어제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빨리 연차 쓸 수 있는지 알아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먼저 정하는 거야? 상의?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정도 숙소도 모든 걸 남편이 혼자 정해놨더라고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받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여행 경비가 시부모님들 것까지 모두 결제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여행 경비를 벌써 다 결제했어? 미리 해놔야지.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 좋은 데서 묵어야지.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건데. 항공료, 숙박비, 렌터카까지 합해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죠. 이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는 거야? 아, 진짜 잔소리 그만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때부터 남편의 소비 패턴이 점점 무계획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사고 돈 걱정은 나중에 하는 식이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비싼 골프채 세트를 사와서는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서 샀어. 골프채가 이렇게 비싸? 기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해야지. 그런데 싼 거 들고 가면 창피해. 하지만 정작 제가 동생과 함께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나가서 먹어?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돼? 가끔 나가서 먹는 것도 좋잖아. 외식비가 한두 푼이야?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는 거야. 자신의 골프 용품에는 수십 수백만 원을 쓰면서 제가 동생과 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건 너무나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특히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서 깊은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즉시 병원비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동생 병원비를 보태줄 때는 못마땅해 했거든요. 동생도 이제 직장 다니는데 왜 당신이 병원비까지 대줘? 가족이니까 그렇지. 가족이면 우리 엄마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가족의 기준은 자신의 혈육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는 걸요. 부부라는 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면 이 결혼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연애할 때 보여준 그 따뜻하고 배려 깊던 모습들이 모두 가면이었던 걸까요? 아직은 큰 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끝이 어디일지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동생의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동생도 행복을 찾는구나 싶었거든요. 언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좋은 사람 놓치면 다신 못 만나. 근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 엄마가 남겨주신 돈이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자매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쓰라고 하신 돈이었죠. 제가 결혼할 때는 워낙 소박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았고 그 돈은 제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어느 날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는데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할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4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인출 기록들이 여러 번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인출한 게 아닌데. 고객님, 현금 카드로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네요. 혹시 카드를 다른 분이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설마 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맞지? 응? 뭘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확인까지 다 했어.
카드로 여러 번 인출한 기록이 다 남아있다니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썼어. 급한 일? 무슨 일인데 허락도 없이 4천만 원이나 가져가?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건 내 동생 결혼 자금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돈이라고.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동생 결혼 자금? 마침 잘 됐네. 내 동생도 곧 결혼하는데 사실 그 돈으로 동생 필요한 것 좀 사주려고 했어.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동생 결혼 자금을 절반이나 가져가서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였거든요. 당신 진짜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내 동생 돈을 왜 당신 동생한테 줘? 소리 지르지 마. 나쁜 일에 쓴 것도 아니고 가족 일에 쓴 건데. 가족? 내 동생은 가족이 아니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당신한테는 당신 가족만 가족인 거야? 그날 우리는 결혼 후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훔치기라도 했어? 부부 사이에 훔친다는 게 어딨어? 그럼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간 게 훔친 게 아니면 뭔데? 그건 좀 급해서 그랬지.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을 때였어요. 네가 ATM에서 누르는 거 몇 번 봤어. 처제 생일이더라고. 소름이 돋았어요. 언제부터 제 비밀번호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이모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모부는 변호사셨거든요. 이모부,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얼마나 가져갔는데? 4천만 원이요. 제 카드와 비밀번호를 몰래 이용해서요. 이모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건 절도야.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허락 없이 상대방 돈을 가져가는 건 범죄라고. 정말요? 특히 컴퓨터나 현금카드를 이용했다면 더 심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이모부는 남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알아야 한다고요. 결국 이모부의 법무법인을 통해 남편의 회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직장에서는 즉시 남편을 정직 처분했고 얼마 후에 해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이 해고 통지서를 들고 집에 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만족해? 너가 내 인생 완전히 망쳐놨네. 내가 뭘 했다고? 잘못한 건 당신이잖아.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끼리 돈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받았습니다. 이번엔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일이 터지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어머님, 잘못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제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갔다고요.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집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 다른 집 일은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당할 수 없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역시 부모가 없어서 그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거야.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너도 부모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야.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이것 봐.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결국 얼마 후에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없는 진짜 실형이었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동의 없이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그 판결 하나에 남편의 인생은 정말로 무너졌어요. 직장도 잃고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 시어머니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결혼이라는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현실이 남아있었죠. 제 주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모부가 소개해 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 제3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특히 상대방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니까 유리한 상황이에요. 정말요? 그럼 남편이 빼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너무 약하게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혼 조정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감옥에서 나와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가족? 내 동생 결혼 자금을 당신 동생 주려고 한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소리야? 그거야 어쨌든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조정 과정에서도 남편은 계속 변명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사됐고 남편이 가져간 4천만 원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야. 돈도 다 돌려받고. 동생이 이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사실 이 일이 터진 후에 동생이 가장 속상해했거든요. 자신의 결혼 자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될 뻔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시집 가기 전까지 예전처럼 둘이 살고 싶더라고요. 동생과 다시 함께 사는 일상은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마냥 지속된 건 아니었어요. 몇 달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여보, 아니 미안해. 잠깐만 통화할 수 있어? 목소리부터 초라해 보였어요. 왜 전화했어?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전화했어.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100만 원만 이번 달 정말 급해서.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을 훔쳐가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요. 지금 이혼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그래. 전과자라서 어디서도 안 받아줘. 당장 막아야 할 카드빚도 있고 정말 막막해.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100만 원이 안 되면 50만 원만. 목소리가 점점 구걸하는 톤으로 변했어요. 한때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거죠. 안 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말 냉정하네.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그럼 정말 죽으라는 거야? 그때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죽고 사는 건 당신 일이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연락 안 할게. 하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너무 자주 와서 한 번 받았더니 또 돈 이야기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이야. 30만 원만.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뭐? 스토커? 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동생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언니 전화 왜 받아? 그런 전화는 아예 받지도 마. 그래야겠어. 정말 뻔뻔하더라. 당연하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왜 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 정말 이해가 안 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과거 일들이 떠올라서 힘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좀 더 참고 살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옆에서 계속 말해줬어요. 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참았어. 정말 그런 것 같아?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훨씬 일찍 이혼했을 거야.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언니, 결혼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천천히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동생은 결혼을 했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으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을 정도예요.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요. 저 역시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업무에 완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일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가끔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언니는 재혼 생각 없어요? 글쎄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드릴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사실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이제 막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너무 성급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절대 예전의 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희생하고 참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동생과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느꼈거든요.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과 결혼에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실패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나 자신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만약 미래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예전처럼 저를 잃지 않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죠.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네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해. 알았어, 언니.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을 잊으면 안 돼. 가족은 평생 함께 가는 거니까. 당연하지.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그 아픈 기억들도 배신당했던 상처도 이제는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주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자신을 잃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